화창한 날씨와 흐릿한 날씨, 어떤 날씨를 더 좋아하실까요?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참 많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맑은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사회적 경제의 현장에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과 연대의 자리를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함께그린 협동조합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는 어른이 되면 죽나요? 10살 아이의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마지막 말이 영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에서 제가 봤던 것은 어떤 거대한 탄소 중립,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보다 내가 어른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지극히 단순한 질문이었는데요. 개인의 일상이 사회 정책적인 요소나 어떠한 세상의 흐름과 분리될 수 없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사회적 경제 내에서 주체로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리즘을 함께 바라보고자 이 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3월에는 도넛 경제학과 국민 총행복, 4월에는 그린 인플루언서와 일상의 실천가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오늘 5월에는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중에 기후 시민과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결합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론이나 어떠한 다른 사례들은 때론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당사자 조직들 간의 성장과 소통이 더 많아지고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발표가 이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양흥모 이사장님, 마을닷 산림협동조합의 김소영 이사장님, 그리고 루트에너지의 윤태환 대표님 세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어떠한 사례가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지, 또 다른 나의 이야기,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오늘 그 첫 발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사례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양흥모 이사장님께서 사회적 경제 사례 첫 번째, 시민이 바꾸어 나가는 탈탄소 지역사회 사례를 공유하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양흥모입니다. 그 해유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충남에서는 혀라고 하던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저희 창립 목적에 맞게 해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가 여기 충남에 좀 자주 옵니다. 부여 이렇게 최근에 이제 보령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그 관련 일들을 했는데 그 보령에서 저희 에너지전 해유 소개하니까 여기 보령에서는 해유 아니라고 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혀로 충남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전환 해유는 그 재작년에 이제 창립을 했는데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운동 단체와 신성 ENS라는 에너지 기업이 같이 창립을 했어요. 가까이 대라고요. 그래도 계속 지지직거리는데. 네. 네.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어떤 그 가치와 그리고 에너지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인 뭐 활동 그리고 가치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건립한 햇빛발전소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가 대전이든 충남이든 우리가 봐서는 다 빈 곳이고 다 햇빛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공간에 햇빛 발전 관련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1000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뭐 여기 당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관련해서 추진해 보신 사례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주택과의 이격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나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눈에는 저런 곳에 햇빛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지금 햇빛 발전소 부지들을 찾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LH 대전 충남 본부하고 LH의 임대주택 옥상에 햇빛 발전을 하고 그 햇빛 발전의 수익금을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공익형 햇빛 발전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햇빛 발전 관련해서 부지 찾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그 우리 국민들, 지역민들의 수용성이에요. 우선 햇빛 발전에 대해서 8, 90%는 그래 앞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더 필요하지, 늘려야지, 건설해야지 하지만 우리 집 옥상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와 실제 수용하는 거의 차이가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줄이는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에너지 전환 교육과 또 문화 사업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령시하고 수의계약해서 교육 사업을 납품한 바가 있고요. 아마 여기 우리 충남에서도 공연을 많이 했을 텐데 마당극패 우금치와 에너지 전환 마당극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40분짜리 이 마당극을 보기만 해도 기후위기의 심각성,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마당극 만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공연하고 지금 어렵게 가을에 또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복지 사업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맞게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이런 발표나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 단체 소개를 한 20-30분 하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가 이제 제공한 서비스나 상품을 파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녹색연합에서 활동할 때는 단체를 소개하거나 저를 소개하는 게 되게 쑥스럽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이렇게 넘어가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립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 위기가 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되게 불공평하게 온다라는 거에 심각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오른쪽 가운데 있는 개구리 사진이 아마존 숲에 사는 개구리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마존 이 개구리가 사는 이 숲에 어떤 기후적인 그 변화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가 변해서 서식 환경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개구리들이 아주 이상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개구리들도 웃긴 말이긴 하지만 일부 일처 이렇게 사이좋게 짝짓기하고 살아가는데요. 서식 환경에 변화가 생기자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힘센 수컷 개구리가 이렇게 그 공간을 차지하고 살게 되고 가장 힘이 약한 수컷 개구리가 가장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살게 되는데요. 암컷 개구리들의 행태가 이제 그 전과 달라진 거예요. 가장 힘이 센 좋은 환경에 사는 수컷 개구리한테
모든 암컷 개구리들이 다 가더라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곳에 사는 이 수컷 개구리한테는 아무 개구리도 안 가는 그런 교란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이 개구리에게 닥친 이 기후위기에 이런 이 생존의 어떤 이런 환경 변화보다 우리 인간의 지금 기후위기에 닥친 사회적 환경 변화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지역의 여러 단체들하고 이런 것들 관련 조사도 하고 사실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처럼 폭염일수가 30일이 넘어가는 좀 기후 위기적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당진에 이런 폭염일수가 2018년 30일이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에어컨이 켜져 있는 집에서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사무실 지하주차장에 내려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 사무실에 일을 하다가 또 똑같이 집에 오는 그런 분들이 당진에도 뭐 있겠죠. 이런 분들은 폭염일수가 30일이든 지금이 폭염이 뭐 심각해서 뭐 주변에 어떤 어려운 분이 있다는 걸 사실 느끼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또 일하는 현장도 야외 현장이고 그런 분들이 다시 집에 와서 간단하게 씻고 그냥 또 이렇게 폭염 속에서 열대야를 이제 지내야 되는 분들이 또 당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폭염일수가 30일이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길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폭염을 견디는 거는 다 다르고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폭염이 우리 지역에 사실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는 이렇게 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오고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차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뭐 속성이고 더 좀 위험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이미 사실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이 와 있거든요. 폭염일수가 35일 정도 3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한 뭐 환경부 기상청의 이런 보고서에 앞으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이미 2018년에 폭염일수가 30일이 넘는 날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에 사과 재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날씨가 2년 전에 가을에 비가 집중적으로 와서 사실 사과 그 농가들이 대부분 그 이 소득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농업을 망친 그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와 있고 올 여름에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 한 3, 40년 후에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 국토에 또 우리 환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데 저는 매우 보수적으로 매우 사실 안이하게 잡은 정부 예측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를 생각하면은 기후 문제는 사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탄소 중립 정책들을 이제 시작을 했죠. 작년에 이제 관련 법을 제정을 했고 올 3월에 이제 시행령이 이제 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시대로의 어떻게 보면 시대가 우리 사회도 이제 한 발짝 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잘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이 목표가 사실은 국민들의 공감이 안 되는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실은 보게 되면 이 수치는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실감이 좀 가기도 합니다. 이 탄소 중립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 부분인데요. 2030년까지면 8년 남았는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대 정도 되는데 8년 안에 한 6배 정도를 과연 높일 수 있을까? 지금 뭐 충남도라든지 뭐 당진시라든지 우리 충남의 시군들에서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고 뭐 시민들이 요구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좀 현장에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실은 이 목표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담대한 목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폐기물 부분 지금 일회용품을 4월 달부터 이런 카페 같은 데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유보를 했는데 폐기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46%나 이 8년 안에 줄여야 되는데 CO2를 지금 이렇게 유보하고 이렇게 사실은 폐기물 부분 관련해서도 안이한 방식으로 과연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이 뭐 국가 온실가스 목표나 탄소 중립 이 목표를 정할 때 환경단체라든지 진보적인 그룹들은 너무 안이한 목표라고 했었고 대기업이나 또 행정에서는 또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우리 지역에서 8년 안에 저렇게 주요 분야별로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게 되면 결코 만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약이라든지 후보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좀 실효성 있는 목표라든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앞으로 4년 5년 중요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기간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당진이나 우리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나 송전탑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미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전 많은 자각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령에 가서 그 에너지 전환 학교를 하는데 보령 시민들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과 이해 또 여러 가지 의지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앞으로 폐쇄되는 건 좋은데 화력발전 이 산업이 갖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 지역경제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역사회가 그 모색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매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지역 단체들, 지역의 소상공인들 모두가 다 이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리 충남은 앞으로 이 에너지 산업의 어떤 개편이나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주도하는 그런 전략이나 그런 대응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방향 차원에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은 우리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사업이 철저하게 있는 중앙정부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곳에서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앞으로 뭐 4년, 5년 그 전력 예측치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통계들을 기반해서 앞으로 화력발전소를 충남 지역에 하나 더 짓고 핵발전소를 경남 지역에 하나 더 지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이제 관련 그 시설 허가를 하고 한전에서 송전솔로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한 지역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 또 에너지를 주로 쓰는 서울 경기나 공단이 많은 경남 지역으로 이 송전솔로 통해 전력이
가는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나 지역민들은 민원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그런 이제 뭐 소통, 갈등 해결의 역할만 있었지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분산형 에너지 산업, 에너지 정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나 풍력발전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가 이제 허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충남에도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 기업들에게 에너지 산업이 사실은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저는 아직도 대기업 중심의, 그리고 큰 에너지 기업 중심의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투자해서 햇빛 발전을 건립하고 이렇게 이제 발전된 그 전력을 지역사회 어디로 보낼지까지 결정하는 에너지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입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향이나 가치만 있지 실제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전에서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대전서 시작된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시한 정책이 그린 뉴딜 정책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충남도나 뭐 대전시나 지방 정부가 하는 개발 정책 관련해서 가짜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뭐 비판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가짜 그린 뉴딜 산업에 대한 판별법이 있습니다. 우선 진짜 찐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선 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우선 갖춰야 됩니다. 부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온실가스를 오히려 더 발생시키거나 오히려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그런 그린 뉴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 정책의 이름을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유행어인 그린 뉴딜 사업, 뭐 탄소 중립 사업으로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목표가 확실하냐 아니냐를 잘 들여다보고 진짜 그린 뉴딜 사업이라면, 그리고 지역민들 지역사회 함께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진짜 좋은 그린 뉴딜 사업 우리 지역 이런 행정에서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진짜 그린 뉴딜 사업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진짜 그린 뉴딜 사업은 저런 핵심 목표들을 담고 있고, 우리 사회적 경제도 최근에 탄소 중립 관련된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핵심 목표들을 우리 그 사업 안에서 잘 갖고 있는지, 저런 가치들을 잘 포함해서 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까 이제 에너지 복지 사업 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성과가 났습니다. 경비실 옥상에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해드려서 여름 폭염 때 경비원분들이 입주자들의 전력 요금에 대한 눈치를 안 보고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걸 3년 동안 했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전국에서 유일할 텐데 미니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 그리고 이런 경비실 옥상, 그리고 뭐 주요소 이런 곳에 시비와 구비로 한 85%를 지원을 해줘요. 그럼 자부담 15%로 이 미니 태양광을 자기 집 옥상이나 베란다나 또 저런 공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경비실에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를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비원들이 자부담 15%를 해서 경비실에 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입주자분들은 경비원분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1원 한 푼 잘 안 쓰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15% 부분에 대해서 펀딩이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경비실 지원을 해드렸는데 3년 동안 무상 지원하도록 계속 정책 요구를 했는데 올해 드디어 경비실은 무상 지원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대전에서 올해만 수백 곳에 경비실의 미니 태양광이 무상으로 지금 설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3년 동안 민간에서 자부담 부분을 이렇게 후원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해서, 아까 아마존의 그 개구리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폭염이 이렇게 30일, 뭐 20일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경비실 같은 곳은 40도가 넘어갑니다. 거의 찜질방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비원분들이 이렇게 나무 그늘 이런 데를 가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근무지 이탈했다라고 또 이렇게 민원 넣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같은 걸 이렇게 키려고 하면은 우리 충청도 화법 있죠. 경비실 지나가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집은 아직 에어컨 커버도 안 벗겼는데 이렇게 툭 한마디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1000명 중에 한 분이에요. 999명은 아직도 에어컨을 안 켜고 이렇게 덥게 있냐고 키시라고 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압도적으로 착하고 배려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우리 공동체지만 이렇게 0.1%가 이렇게 툭 한마디 하면은 여름 내내 못 켜요. 이렇게 이제 이 경비실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해드리면 에어컨 켜는 하루 한 폭염 때 4시간 켜는 전력의 40%를 이 미니 태양광이 이제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 한 30일 정도 만약에 폭염이 길어서 에어컨을 킬 때 이제 그렇게 이 전력을 쓰는 거죠. 나머지 봄, 가을, 겨울에는 공동 전력으로 이게 세이브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이 경비실에 에어컨을 이렇게 30일 동안 켜도 사실 부담하는 건 거의 없고 오히려 공동 전력에 세이브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려도 반대하는 아파트들도 여전히 많고요. 경비원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 이거 하면서 이 경비원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할 때 사실 잘 모르거든요. 경비원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아니면은. 근데 저 경비실 옥상에 저런 공사를 하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런 공사를 왜 하는지 물어보고, 그럼 여름철에 그동안 에어컨도 없이 그렇게 생활했는지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 호응이 워낙 좋아서 단열 필름까지 발라드렸거든요.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여도 경비실은 단열이라든지 샷이라든지 아주 부실한 걸 쓰기 때문에 에어컨을 키더라도 그 안만 시원하고 사실은 그렇게 냉방 효과가 좋지가 않아요. 저희가 단열 필름을 발라드렸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이렇게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안정감이 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갈 때마다 의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비실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근데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검은색에 단열 필름이 발라지니까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입주자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근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사실 소통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관계도 더 좋아지셨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까 중앙정부 기재부와 산자부와 한전에서 에너지 정책을 할 때는 저희는 전력 이 요금 고지서에 사실은 요금만 내는 수동적인 에너지의 어떤 소비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경비실 옥상에 에너지를 이렇게 발전소를 이렇게 건립하고 이 에너지를 경비원의 여름철 냉방기에 보내자라고 결정할 수 있고, 이 에너지의 효과를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고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기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무슨 이렇게 단순히 가치나 의미로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도형 어떤 에너지 정책,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화력발전, 핵발전소에서 오는 전력을 어디다 보내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지역에 여기에다 발전소를 만들고 이 발전소의 전력을 어디에 보내서 어떤 일에 쓰자라고 이제 우리도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덕구청이 알리백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당진시도 알리백 산단 뭐 이런 공약들이 여기 시장 뭐 그 정책에 있던데요. 그 신탄진 주조라는 막걸리 공장인데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막걸리를 만들겠다라는 캠페인 협약을 했는데 저는 이거 내년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덕군에 햇빛 발전소가 있고 이 햇빛 발전소의 전력이 이 신탄진 주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충분히 커버만 한다라고 하면 뭐 요즘에는 이제 PPA라든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도 이게 전력 거래, 구매 계약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인증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햇빛 발전소가 지금 없어서 이런 거래 계약을 못 하는 것이지 충분히 알리백 제품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아까 경비실에 이제 이런 그 재생에너지를 보냈는데 지역에 이런 알리백 캠페인에 참여하는 공장에도 재생에너지를 보내서 알리백 제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비어있던 공판장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넷째로 공판장이라는 것을 좀 열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충남에도 수많은 공판장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공판장들이 대부분 방치되어 있거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공판장은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소농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곳인데 아니 농민들이 장사까지 잘하면은 농사를 짓고 있겠어요? 다 당진 시내, 아산 시내 나가서 장사를 하시지. 공판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거든요. 대부분 소매점 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장사하는 곳이고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저렇게 건물만 버젓이 잘 지어주지 실제 공판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 지역민들이 저 공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후속 대책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이 부재하다 보니까 공판장이 사실은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설치가 되지만 대부분 활성화되지 않고 방치가 되는데 이곳도 이제 그랬던 곳이거든요. 공판장 설립한 지 한 1, 2년 만에 바로 그냥 공판장 기능은 사라지고 슈퍼마켓만 이제 임대 줘서 그 하던 곳이었는데요. 저희가 여기를 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층은 도서관으로 여기서 이제 주로 에너지 전환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모임 이런 것들을 하고 1층에서는 제로웨이스 상품들하고 또 제로웨이스로 디자인한 농산물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공산품, 농산물들을 팔고 있고요. 요 마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장터를 여는데 그 장터도 역시 쓰레기,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내놓고 소비자들도 당연히 빈 그릇과 장바구니를 가져와서 물건을 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주차장인데요. 그 앞에 무한자나무 2그루가 저희가 식재를 해서 심었는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무한자나무 묘목들을 지금 심고 있어요. 무한자나무가 이제 보통 소프넛으로 그 이 제로웨이스트 샵에서는 팔리고 있는데 저희는 대전 시민들이 쓰는 세제는 우리 대전에 생산된 소프넛으로 공급해야 된다, 공급하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무한자나무도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그 견학을 하루에 한 팀 정도가 오는데요. 보통 2층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1층에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채식 식당에 가서 점심을 드시고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세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저기 패키지 여행 마지막 날 코스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층은 머리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가치 내용들을 배우고 1층 공판장에 가서 내돈내산 직접 공짜가 아니라 직접 내 돈 주고 내가 선택하고 사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실천하고 샴푸바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탄소 중립의 어떤 그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렇게 소개를 해서 뭐 집과 현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 줄게요. 저희가 요 넷제로 장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60, 70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터에 물건을 내놓으시는데 이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소화를 본인들 방식으로 하셔서 물건을 이렇게 묶을 때도 집근으로 묶고 떡을 파는데 저 떡도 이제 랩이 아니라 저렇게 콩잎이나 그 칡잎 같은 것들을 이제 세척해 두셨다가 저렇게 해서 팔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고맙다 하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자식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충남 시군에서 많이 그렇게 이 일들이 아마 일어날 텐데 근데 와서 그 뭐 이렇게 마늘, 파, 뭐 양파 이런 것들 싸주면은 안 가져가죠, 당연히. 그 대신 이렇게 반찬으로 먹기 좋게 락앤락통에서 담아주면 그거는 가져가는데 이런 식재료는 안 가져갑니다. 근데 그냥 안 가져가면 되는데 한마디 하죠. 농사 그만 지으시라고. 힘들게 뭐 이렇게 농사 자꾸 지으시냐고. 근데 이분들은 평생 동안 했던 본인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 어떻게 보면 그 농민으로서의 사실은 그 자기 자부심일 텐데 저걸 통해서 자식들도 다 키웠고 근데 이제 그게 부정당하는 거죠.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자기의 이런 일들을 이해해 줄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일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제 본인들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 상처를 받는데 여기에 와서 이걸 파는데 이거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칭찬받죠. 그 말들이 너무 좋아서 공짜라도 줄 판인데 돈 내고 사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장을 하면서 어떻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지역에 소외된 분들에게 이런 경제적 기회를 새롭게 드리고 이분들의 어떤 노동의 가치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어루만지는 경제를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일반 우리 그 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히 기후 문제에서는 아까 그 아마존의 개구리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우리 경비 노동자들의 이런 열악한 상황들처럼 이렇게 적응하기 어렵고 더 어려운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런 분들을 돕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예, 발표하느라 애써주신 양흥모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진행을 하면서 마이크 사용이나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회자와 발표자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다들 어떠셨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좀 절절한 마음으로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경우에는 함께그린협동조합이 아파트 주민공동체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SDGs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SDGs 13번 기후위기 대응을 소셜 미션으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결사체 경영체로서 협동조합을 소개하는데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오늘의 주제에 맞는 기후시민과 사회적 경제의 접합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가치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에 동참하는 것의 그 거리감에서 오는 문제들을 짚어주신 부분이나 바이러스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 그것이 기후위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신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일회용 컵 보증제를 둘러싸고 지금 그 유해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생산하고 책임져야 할 기업은 사라지고 소비자와 그 현장에 남아있는 시민들 사이의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과 이것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 알리백이나 여러 가지 이제 큰 시사점이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 시민께서 티핑 포인트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알아가시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 당사자로서 더 많은 시민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사점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오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함께그린 협동조합이나 또 충남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더 시민들과 또 당사자 조직 간에 연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양쪽에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그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 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자료집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촬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지금 촬영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현재 온라인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온라인에도 링크를 올려두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흥모 이사장님께서 실제 어떻게 살아냈는지 삶의 한 편린을 통해서 오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루트에너지의 윤태환 대표님께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민들이 탄소중립 10년 앞당기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잘 들리는 걸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루트에너지의 윤태환 대표이고요. 오늘 현장에서 직접 못 뵙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앞에 제 첫 번째로 원래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시간 맞춰서 빨리 움직이려고 하다가 중간에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는데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저희 앞에서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더 약간 넓은 범위, 그리고 좀 더 그 현장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아마 기대하셨던 거는 조금 더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ESG나 넷제로 그리고 아리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달됐으면 좋겠다. 또 공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또 어떻게 이 커다란 이 탄소 중립을 해결하기 위해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직접 얼굴 보면서 눈빛 마주치면서 사실 강의를 못하는 게 제일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장에 있는 마음으로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주제는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의 목표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정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각각 배우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기를 좀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려면 사실 이거의 중급이나 고급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의 강의로는 다 해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다 준비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기를 익혀서 앞으로
중급 고급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루테너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클라이밋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약간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기후 위기를 어떻게 금융으로 해결하지?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당진에도 이러한 기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그 아리백 관련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 그리고 많이 좋아하시는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의 아리백을 저희가 최근에 완료를 했고요. 신규로 이제, 아직 대회이긴 하지만, 많은 엔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산단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오피스들, 이런 데들을 다양하게 저희 지금 고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상풍력을 전공했었고요. 덴마크 바람 많이 부는 이 덴마크 공대에서 해상풍력을 전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풍력 기술에 대한 내용은 많이 오늘 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영향이 온다. 많이 지금 산불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만약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 과일의 재배지가 바뀐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잦은 빈도로 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사실 좀 추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 기준입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자연재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내용인데요. 실제로 2020년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인데 2020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420조 원 정도의 자연재해 복구 비용이 들었고요. 한 번 자연재해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그 한 해만 종속되는 게 아니라 매년 이제 사실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한 해 한 해 이제 측정되다 보니까 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큰 비용들이 사실 재무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보는 관점보다는 사실 우리 삶에서 더 많이 영향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그리고 뭐 추우면 옷 더 사서 입고 하면은 되는데 실제로 이 기후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거는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저개발국들입니다. 그런 데들은 실제로 너무 더워가지고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2도씨 온도 상승 억제를 약속하는 것보다 1.5도씨까지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강한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게 많은 학술지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목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인 얘기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아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너무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27년째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최하위입니다. 사실 제가 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약 7.5%로 그 전보다 한 1%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27년째 OECD 국가들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다, 꼴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1인당 석탄 소비량, 미세먼지 조기 사망률도 2위이다. 그 중에 전국에서도 가장 석탄 소비량이 많은 지자체를 꼽자면 사실, 당진이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황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가 한참 뒤쳐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사실 이 산업 분야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사실 에너지 전체 전환 분야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 에너지 쪽 문제도 같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산업 측면에서 이 탄소 중립의 사실 인류에 닥친 탄소 중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 기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아니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좀 새로운 규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탄소 국경세라는 건데요. 이 국경세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서 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고, A라는 제품이 있고,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생산된 제품, 또 거의 유사한 제품이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생산된 그 제품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많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과가 굉장히 미미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대부분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런 공급망에서 생산이 됐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동일한 제품을 그 유럽에 팔 때에는 더 탄소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을 붙이겠다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적용 품목이 기존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이 다섯 가지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EU 집행위원회에서의 입법안을 의회에서 실제로 수정을 하게 됐고요. 이 수정하는 분야에서는 유기화학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이런 분야가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됐고 이 무상할당권이라든가 그 시범 적용하는 시기도 다 1년씩 앞당겨져서 실제로 어, 2023년부터 이게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배출 범위를 예전에는 직접 배출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간접 배출까지 포함시켜서 이 실제로 A라는 기업이 제품을 하나를 만들 때 그 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말고도 그 기업의 부품들을 납품하기 위한 공급망,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벤더, 협력사들의 배출량까지도 어, 포함해서 보겠다라는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국경세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수출 중심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비싸질 것이고, 그 비싸진 가격으로 유럽에서는 물건을 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온실가스 기후위기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EU에서 이런 움직임을 먼저 만들었고, 바로 뒤에 이어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선진국들이 탄소 국경세를 순차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 대기업들 포함한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이 탄소 국경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큰 변화는 이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 그 SEC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미국에 상장한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서 이 공급망에서 배출하는 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예를 들면 미국의 상장사 중에서 애플이 있는데 애플이 예를 들면 아마존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애플에 있는 협력사 중에서 국내에 있는 회사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하도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한번 이런 환경적인 어떤 기후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약간 의무화돼가는 과정에서 이 스콥 3에 해당하는 공급망 쪽까지도 공개를 하게끔 하게 되면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 공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감축 목표, 감축 계획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까다롭고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애플에 납품을 하려면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아마 앞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는 ESG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공시의 의무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우리가 보통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어떤 기업이든 이제 회계 감사를 받을 때 거기에 이제 준하는 어떤 그 기준을 만드는 그 기준입니다. 국제적인 통용되는 기준이고 그 기준 중에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A라는 회사가 돈을 벌었다, 돈을 번 재무적인 데이터 말고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런 목표 수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 재무 회계상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실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새롭게 도입이 됐고 이 부분은 이제 2030년부터는 모든 그 국내 상장사들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ESG 정보를 공개를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게 이제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의무화가 되면서 2025년도에 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지난 한 3년 동안 어떤 실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온실가스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주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감축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담감이 늘어남으로써 실제로 변화가 만들어지는, 탄소 중립에 가까워지는, 그런 되게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그 배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탄소 중립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크게는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내부 감축 노력에서 감축한 양이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없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 탄소를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권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이나 다른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지만 이 탄소 중립의 넷제로 순 배출량의 제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소 중립은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이 구분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그 1, 2, 3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요. 이 1, 2, 3 내용을 보면은 그 1, 2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보면은 제거하거나 아니면 흡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먼저 말씀드리면 이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효율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기업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휘발유나 경유차가 아니라 전기차량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고효율 어떤 기기들을 도입을 한다던가 열 히트펌프라고 하는 어떤 걸 통해서 난방을 하거나 전기를 사용하거나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효율을 향상시켜서 실제로 그 감축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좀 더 깊게 봐야 될 에너지 믹스의 전환입니다. 바로 태양광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이 아리백이 이 에너지 믹스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에너지 믹스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감축을 했는데 제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모자란 물량만큼은 이 탄소를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에 배출되어 있는 탄소를 이렇게 없애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탄소 중립에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가를 보면은 되게 자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도만 하더라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총 900조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서 재생에너지가 한 절반이 좀 안 되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Electrified Transport에서 전기차가 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히트펌프, 전기 난방, 그다음에 이제 핵발전 이런 식으로 순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은 이 전기차나 재생에너지가 주요한 탄소 중립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은 계속 가능할 수 있지만 원자력은 사실 되게 미미하게 어떻게 보면 계속 크게 성장은 없이 계속 그 적용을 해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하이드로젠, 수소가 있는데 수소도 사실 아직은 되게 미미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은 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지난 한 10년 동안 이 태양광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설치 용량은 되게 늘어났어요. 온쇼어 윈드라고 해서 육상 풍력, 해상 풍력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격이 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태양 열로 활용한 에너지도 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한 85% 정도의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이고 그에 반해 이제 설치량이 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고 좀 똑똑하신 분들은 빠르게 캐치를 하는데 실제로 이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하 자원이 좀 일부 필요하긴 하지만 석탄이나 LNG처럼 뭐 이렇게 지하 자원을 캐서 거기다가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태양과 바람만 있으면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또 사용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많이 찍어낼수록 더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설치량이 많을수록 가격은 빨리 떨어지는 그런 약간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 전기차 중심으로 가는데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아리백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리백은 뭐 정부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그 영국의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만든 그 자발적인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사용하는 그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거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한 5-6가지 정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분 투자나 자체 건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소가 새롭게 늘어나는 거에 기여하는 그 방식도 있는 반면에 인증서 구매라든가 PPA처럼 기존에 있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사용권이라든가 인증서를 구매하는 이런 약간 좀 온실가스만 감축되고 실제로 신규로 발전소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100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다면 110원 정도를 내서 실제로 조금 더 웃돈을 주고 프리미엄에서 입찰을 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프리미엄은 비용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어떤 추가성이 없고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없기 때문에 사실 환경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녹색 프리미엄을 했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썼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형태는 전형적인 그린워싱의 사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백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이 퀄리티, 실제로 발전소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애매한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카본 제거 기술,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기존의 공기나 토양이나 대기 중에 있는 그런 탄소를 흡수하거나
소멸시키는 이런 것들의 기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완료했던 사례가 바로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내부적인 감축 활동도 하고, 동시에 아리백도 동시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보다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탄소를 제거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세 가지 방법을 다 써서 2022년도에 넷제로 달성이 됐고요. 매년 사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이 아리백을 계속해서 아리백과 넷제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또 알리바바 뭐 아시죠? 이 알리바바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는 좀 전 과정에서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알리바바처럼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라든가 IT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 알리바바의 케이스를 좀 자세히 보면은 정말 좋은 사례다 보니까 많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강의가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루테너지는 사실 이렇게 거시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는 과정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아마 좀 더 우리 동네에서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또 멋진 강의가 있겠지만 저희 루테너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금 한 25개의 대규모 태양광 풍력 사업들에 일반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투자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전국에 하고 있고, 아직 저희 당진에서는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태백 가덕산 이런 풍력 사업을 이제 준공해서 운영하는 단계인데, 이 사업에 주민들이 투자하신 금액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금액을 중에서 저희가 투자 대비 한 8.2% 정도 연 이자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수익을 드리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비슷하게 이제 GS 영양풍력 해가지고 영양군에 있는 이런 사업, 또 새만금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 또 인천 앞바다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이런 사업들에, 일반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그만 태양광 하면서 뭐 연금처럼 수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대로 사업 구조나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하는 사업들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돈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적절하게 중간에 솔루션을 제공해서 전문가로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제약이 좀 있어서 많은 얘기를 디테일하게는 못 드렸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탄소 중립에서 어떤 세 가지 솔루션,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실제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직접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1년, 2년 쌓일수록 신뢰가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신뢰적인 자본이 지역마다 전국에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자본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이 재생에너지 확대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든가 경제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주민 수용성 문제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민가에서 점점 가까운 데 태양광을 지어야 되고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곳에서 또 풍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 데부터 더 가까운 데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또 예측 가능하게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잘 설계를 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안정적인 이익도 얻고 재생에너지도 빠르게 늘어나서 탄소 중립을 더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직접 못 뵀지만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 음. 있었을 텐데 루트에너지 윤태한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포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생태적, 지역적, 지구적 렌즈를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지역에서의 일들과 함께 공생, 번영이 가능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이 자리인데요. 최근 GH 프로토콜이나 그 스코프 1, 2, 3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들으면서도 JYP, 넷플릭스 여기에서의 넷제로라는 그런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양흥모 이사장님께서도 그 주민 수용성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초급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초급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전체적인 오버뷰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에서의 그 탄소 중립이 궁금하시면 함께그린 협동조합 꼬꼬가게에 오시면 제로 웨이스트 용품을 통해서 쉽게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두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조금 찌뿌둥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앉으신 분들 잠깐 이렇게 어깨 좀 한번 돌려보실까요? 네. 그 실내와 이론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병행을 하고 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닷 산림협동조합의 김소영 이사장님께서 탄소중립마을 조성 사례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는 언제부터 시민인가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아주 소중한 발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제 김소영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최대한 2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요. 시간 안에 끝낸다고 해놓고 안 끝내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대골은 서울의 25개구 자치구 중에 이제 동작구에 속해 있고요. 동작구의 15개 동 중에 상도 3동, 4동 2개 동에서 지난 13년여간 마을 운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대골이 이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기후위기 활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선 거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그 계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부안인데요. 전북 부안. 핵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치열하게 그 다툼이 있던 곳이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핵 폐기물 그저 그냥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이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폐기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2년여간 지역이 그 공동체가 붕괴될 정도로 싸웠는데 핵발전소가 일본에서 4개나 폭발을 했고 가장 인근에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그 엄청난 상황을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으로 도시에서 특히나 이 대도시 서울이 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만 하고 있는 의존적인 이 도시가 이런 사고로부터, 대형 사고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 활동이 시작이 됐고요. 서울은 424개 동이 있고 그중에 저희가 이제 2개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대골은 지난 14년간 동안 이 2개 동에서 어쨌든 승부를 내보자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꾸준히 이 지역 걸어서 한 20분이면 다 도는데 인구는 6만 명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2만 5천 가구가 이 작은 면적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살고 있고 424개 동이 어디나 다 그렇죠. 제주도가 60만이라고 하던데 송파구가 70만이에요. 이렇게 좀 비교하면 알겠죠. 남원시가 8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7만 얼마인데 저희가 이제 6만이 다 되니까 얼마나 서울이 복잡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대골은 서울에서도 두드러지게 쇠퇴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노령화에 지역 경제 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면서도 특이하게 14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동작구 평균보다 1.7배가 더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특별히 이런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곳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대골은 2010년도, 2009년도부터 이 지역에 성도 3동이라는 곳에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없어요. 서울에 아주 유독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초등학교 없고 인도 없고 일방통행 없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복잡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작은 초등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시작돼서 초등학교는 못 만들었고 칼은 뺐으니까 도서관으로도 만들어보자 해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출발을 했고요. 도서관을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개관을 하고 한 4, 5개월 만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났고 이 도서관 운동이 갑자기 이제 이 핵발전소 탈핵 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이 핵발전소 사고 이런 거, 그다음에 도시라는 이 한심하고 의존적인 저는 가끔은 이제 중환자실로 표현을 하는데 주저리 공급받는 줄들로 연결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100%가량 의존하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어떤 좀 충격을 주변에 좀 알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기라도 좀 아껴보자 해서 발전소가 아니라 절전소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이 성대골 절전소 운동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는 성대골을 변화시켰고, 이제 저희들끼리 자발적으로 전환 운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사인회 우연히 이제 저희 우리 이제 양운모 이사장님도 녹색연합 출신인데 녹색연합하고 저희가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시사인에 이제 저희 성대골의 이 절전소 운동이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제 전 박원순 시장님이 2011년 말에 당선되고 2012년에 원전하나 줄이기라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이제 한 10여 년간 해오셨죠.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원전을 계속 수출하고 계속 홍보하고 이제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명으로 이게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민 운동의 핵심 모델이 이제 성대골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고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어떤 공모 사업의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육이나 돌봄, 어떤 안전 이런 어떤 주제를 넘어서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주제로도 이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가 형성되는구나라는 이제 사례를 남기면서 이렇게 서울시의 이 에너지 커뮤니티라는 사업을 이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고, 저희도 이제 시범 지역으로 이제 함께 하면서 한 2년간 서울시와 2014년까지 이제 그 사업을 좀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1년여 만에 첫 번째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5년에 저희 동네에 있는 국사봉중학교 생태 에너지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2018년도 5월 달에 전력중개 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3개월 후에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고 지난해 상반기에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대골은 4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어떻게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탄소 중립을 향해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고요. 아주
꾸준히 다음 이사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 전체 성대골 운동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이 2013년에 설립되고 바로 이제 만들었던 게 이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에너지 슈퍼마켓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전기요금이 싸서 하여튼 기승전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 물값보다 싸고 뭐 통신비 뭐 그런 거하고는 견줄 수도 없게끔 싸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지금 전기요금이 너무 낮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한 3배는 올려야 되는데 절충을 한다면 2배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요금이 낮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편리하고 그럴 거예요. 그 뭐 이 이상의 더 정점을 찍었다 할 정도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풍요롭게 쓰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그 무엇인가 변화를 한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너무나 값싼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막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소비자도 없고 소비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급자도 없는데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은 뭡니까? 이 유통이잖아요. 아니 양 진영이 없는데 무슨 유통이냐 해서 다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해야 된다. 뭐 근다고 어떻게 소비자 운동을 하는데 그냥 소비자 입장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나서기 위해서 이제 중간 이제 네트워킹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그런 에너지 슈퍼마켓이 문을 열었고 그렇게 이제 협동조합의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성대골 전환센터라고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전환 운동을 좀 하려고 성대골 전환센터로 다시 이제 공간을 이동해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이제 전환센터가 오픈을 한 거는 딱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 상반기였어요. 이제 동네에 그 35년 된 서점이 버티다 드디어 코로나까지 맞이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35년이나 마을에서 여러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또 이렇게 길러냈던 서점인데 문을 닫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을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전환센터라고 공간 이름을 바꿔서 서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대골에서 운동을 하면서 가장 지금 그 문제라고 제가 생각되는 건 바로 건물 부분이에요. 서울은 이 건물에서 온실가스 발생이 보시는 것처럼 68%가 넘거든요. 그리고 교통하고 수송이 거의 20%. 그러니까 이 교통, 그다음에 배달이나 뭐 이런 수송, 건물을 못 잡으면 사실 서울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4번째로 만들었던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이 굉장히 저는 오래 걸렸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협동조합을 이제 꾸려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대골 전환센터가 어떻게 이런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이 전환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데요. 성대골은 2015년부터 이 리빙랩이라는 성대골이 이런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의 하나의 실험실이다. 그래서 제가 요 범위를 벗어나서 할 엄두도 안 나고 그 정도의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게 사실 유럽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유럽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이 도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탄소 중립을 이뤄내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15분 도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그냥 예를 들어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럼 다 서울에서 왔어요라고 표현을 해요. 경기도만 되더라도 뭐 용인에서 왔어요, 수원, 의정부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 시민은 1000만 명이 다 어디서 왔어요? 그럼 서울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서울을 자기의 생활권으로 놓고 그냥 뭐 어제 이제 우리 무슨 수업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동작구에 있는 고1 남학생이 저기 어디 이제 저기 서울역 너머에 강북에 있는 여학생하고 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닐 필요가 있나? 지역에 여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서울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고1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지역 운동,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놀고 지역에서 돌보고 어쨌든 여기서 있자. 그리고 뭔가 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디지털 세대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만나자, 이런 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받은 학생이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청춘 사업하러 간다고 서울역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희가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서울 전체가 생활권인 이런 생활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15분 도시라고 하는 표현이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거리 이내에서 말씀한 대로 소비와 교육과 돌봄과 위기 대응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의 시야를 좀 좁혀보자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대골이 딱 그렇게 15분, 2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이 지역 내 지역의 탄소 중립의 꿈을, 목표를 좀 이뤄 나갈까라는 게 전환센터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항상 지역을 좀 저희는 어디에 이제 저희가 못하면 전문가들한테 비용을 마련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지역의 변화,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놓으려고, 자료화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하고 접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 분들이라든지 기술자, 뭐 학교, 어린이집, 종교,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하고 좀 접점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 접점이 바로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이 에너지나 기후 문제로, 환경 문제로 이분들을 다시 재구조화할까? 그게 저희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 저희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이나 뭐 이렇게까지는 더 깊숙이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집 솔라론만 하나 소개를 하면, 저희가 이제 4개의 주민협동조합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동작신협이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신협이 또 결합해서 5개 협동조합이 함께 지역운동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신협도 그냥 좁은 데서 이제 성대시장점, 저희 동네 지점은 아주 작은 평수에서 1층에서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60억짜리 건물을 하나 딱 사더라고요. 5층까지 되는 걸. 그것도 성대 전통시장 가장 우리 핵심 부위에 노른자 땅에.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이거 1, 2층만 쓰시고 3, 4, 5층은 지역에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뭐 우리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지금도 3층, 4층, 5층은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뭐 공연장, 컨퍼런스룸, 쿠킹을 할 수 있는,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갖춰서 저희가 이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을에 내놓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집 솔라론이라는 성대골에서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자부담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이제 신협하고 같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금융 상품도 출시를 했고, 이제 최근에 우리 집 그린케어론, 내가 우리 집을 고치고 싶다면 더 많은 돈이죠. 더 많이 들어가는 이 자부담을 어떻게 금융으로 좀 풀까?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제 우리 집 그린케어 론을 또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금융이 주민이 운영하는 에너지 협동조합과 긴밀히 연결돼서 친인척 관계보다 더 두터운 채권 채무 관계로 얽혀서 이제 전환 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신협의 전무님은 모든 협동조합에 이사로 들어와 계세요. 필수예요, 필수.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을 연계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하는 것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제가 볼 때 마을 다살림 협동조합은 거의 지금 한 7, 80%가 이렇게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후위기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이 더 절절히 느껴지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 청소년들하고 이 문제를 당사자하고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른들이 마을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도해서 뭐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청소년들이 더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와 마을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4개의 협동조합 중에 현재 2개의 협동조합에는 청소년들이 같이 합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협동조합 4개의 협동조합에 이사, 협동조합이 4개니까 이사장 4명, 이사가 40명, 그리고 감사도 4명,
그리고 이제 조합원 한 500여 명 되죠. 학생 협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사급 되는 40명 중에서 강의를 좀 이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 14분 정도가 이제 이런 기후위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동시에 얼마 전에 성남고에도 15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1, 2, 3학년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지역에 있는 상권들하고 전통시장하고 함께 결합을 해서 저희가 환경교육하면 전부 무엇인가 이제 재료비가 있어요. 1인당 5,000원, 7,000원, 10,000원. 근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계속 이제 의논하고 있는 부분이 이 기후위기 교육을 하면서 뭔가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쓰레기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꿔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하고 한테 그 비용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장바구니와 빈 그릇을 가져온다면 정말 지역사회에서 쓰레기를 사지 않고 알맹이만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제 지역에 서울로 들어온 어떤 생산물들이 1차 생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제대로 소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활동으로 이제 권유를 해서 여러 강동구 아까도 이제 구로구에서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료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포럼 준비보다 바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 학교 수업을 연결하느라고 이메일 보내고 그걸 좀 오자마자 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협동조합은 이제 벌써 그 생태 에너지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아마 이 협동조합은 유일하게 학교 협동조합 중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직접 태양광을 소유하고 전력 판매를 직접 하고 있는 유일한 협동조합일 거예요. 보통 학교 옥상에 있는 태양광은 교육청 거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뭐 한전자회사나 그런 외부 기업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는 이제 옥상 사용료를 주는데 여기는 본인들이 이 전력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토요일 날 그린피스 코리아가 성대골에 왔는데요. 워크숍 6분이 이제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국서봉 중학교가 그 REC라고 이제 판매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조금으로 나오는 그 REC를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냥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이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2030년까지 20% 태양광 발전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 입찰 시장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장기 고정 계약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또 그렇게 해보는 게 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면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마다 이제 연말이면 입찰 시장에 공개 입찰해서 해서 지금 작년에도 떨어졌어요. 너무 비싸게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린피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그린피스는 아리백을 하고, 이제 저희 국사봉 중학교는 생산된 것을 그린피스하고 협약해서 서로 판매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협동조합은 저희 70년 된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 전통시장의 상인 자본을 우리 에너지 전환 시장에 좀 끌어들여 보자 해서, 여기는 한 구자에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구자가. 그래서 한 번 설명했는데 그 자리에서 1억이 거치더라고요. 제가 사기를 엄청 잘 쳤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작돼서 2018년에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상발전소. 저희도 이 많은 유혹을 받아요. 저희 뭐 포천에 옥상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좀 설치해라. 일단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으니 태양광이 좀 많이 설치돼야 돈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작구만 계속 고집을 하니까 부지가 없어요. 아까도 부지 얘기하셨는데 정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지가 없어요. 올릴 곳이. 그래서 이제 포천이나 뭐 동작구를 넘어서서 뭐 금천구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는데, 그렇게 하는 협동조합은 이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성대골에서만, 그리고 동작구만 한번, 동작구에 옥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지천에 널렸는데 동작구에 있는 옥상을 올려서 그걸 동작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델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작구 가상발전소 사업만 이 협동조합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이 이제 한 4년 만에 설립된 협동조합인데, 저희 동네에 있는
다리품 팔아서 3, 4동을 다니니까 한 7, 80여 분의 기술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아무리 밥 사주고 술 사줘도 끄떡 안 하더니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보고 와, 저런 데서 어떻게 사시는지 정말 자기는 깜짝 놀랐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한 17분이 네트워크를 같이 이제 결성을 했고 이분들이 한 1년간 42가구를 같이 집수리 해봤어요. 괜히 협동조합 섣불리 만들었다가 남의 집 또 망가뜨리면 만들자고 한 사람 책임일 것 같아서 일단 이분들의 실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1년간은 같이 집수리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랬더니 계속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그린케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때 이제 함께 했던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도 찍고 가서 데이터도 분석하고 기왕이면 이 건물 에너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시공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자분들한테도 가르치고 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기술학교를 계속 열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마을 기술자지만 이렇게 자기도 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리고 또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을 기술자다라는 것과 또 이제 부캐릭터로 마을 강사로 이분들을 좀 추대해서 40강의 기술학교를 열고 이분들이 직접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못하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 그중에 9분이 하겠다고 해서 9명이 각각의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성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청소년 반이 있죠. 우리 집 그린케어 청소년 반이 있었고 청소년들은 이제 자기 집을 전부 다 줄자로 실측하는 또 설계도를 만드는 것부터 전기라든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기술학교에 참여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는 한 10여 년간 계속 이 취약계층의 집을 방문하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제 좀 더 불편함들을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결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항상 문제였던 게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이제 마음에 걸렸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기술자분들을 섭외한 것이 가장 크고 또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들은 9개 학교 정도가 주변에 저희하고 같이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 순환 경제 리빙랩을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이 학교들이 바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들 마을에 아까 동작신협이랑 아이쿱 그리고 4개의 에너지 협동조합들 이렇게 다 결합해서 에너지 축제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드디어 성대 전통시장에 비닐봉지 일몰제를 다 같이 선언했고 이 선언에 이제 9개 학교, 10개 어린이집, 뭐 종교 단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룹이 좀 참여해서 함께 지금 비닐봉투 없애기 이런 작업들을 한 장이라도 없어질 때까지 추진위는 해산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진위는 다른 사람 아니고 초중고 60명이에요. 이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는 건 들어오지만 나가는 건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많아서 그런가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지역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을 내에서 만드는 이제 약간 소규모의 포럼이든 그리고 축제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이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청소년들 70명 그리고 성인 주민 활동가들 30여 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13명의 이제 내일 선거죠. 지방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초대했더니 전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동네의 가장 메인 거리인 그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일단 도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차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동네마다 차가 빠져야 거기에 이제 어떤 녹지 공간이든 뭔가 여백을 만들 수 있어서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서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그 전통시장에 1km에 달하는 2차선에 차를 완전히 빼는 걸로 합의를 했고 탄소 중립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앞서서 해나가기로 청소년들하고 같이 협약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아침에 유치원 그 어린이집에서 장바구니 모아왔는데 너무 귀엽죠. 원장이 저렇게 추운데 애들을 데리고 올 필요 없는데 장바구니만 보내면 되는데 저 사진 한 장 찍겠다고 굳이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뒤에 한 2개 정도 더 있을 텐데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아서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소영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4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14년의 이야기를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나누기란 너무 해주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너무나 아쉽지만 지금 이제 보여주신 슬라이드 안에 있었던 내용으로 그간의 시간들을 또 짐작해 보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이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의 대책 등을 요청을 하는데 정작 그 미래 세대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로써 세 분의 그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조금씩 더 밀린 상태여서요. 앞쪽에 질의응답과 그 대답을 위한 세팅을 하는 동안 자유롭게 편하게 쉬시고요. 여기 세팅이 맞춰지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 취지에 맞게끔 그 종이 호일이 핑거푸드로 드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텀블러 안내에 지참하시라고 미리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지참하지 못하신 분은 뒤쪽에 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닦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컵이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새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왔었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의 성함은 제가 직접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양흥모 이사장님과 김소영 이사장님께 각각 그 대답하시기에 좀 알맞을 만한 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여쭈려고 합니다. 먼저 김소영 이사장님께 드릴 질문입니다. 기후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소양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탄소 중립의 실행과 가속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간단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커서 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이 바이러스에 대처해야 될 소양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기후 위기는 특별한 소양보다 지금 제가 보니까 기후 위기 얘기를 쭉 하면 뭘 실천할까 하면 다들 쓰레기 문제에 먼저 이제 첫 발을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좀 그쪽 분야가 더 이게 뜨는 이유이기도 할 텐데 저는 이런 것처럼 쓰레기 문제가 특별히 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모두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듯이 이제 기후 위기도 점점 더 그래지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성대골에서 저희 평범한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기후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텀블러를 쓰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계속 쓰레기를 배출하면서도 마음 편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후위기 이런 기후 행동은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항상 소비를 하는 그 매 순간순간이 불편하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마을 전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계속 얘기하는 그 내가 생활하는 주요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늘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가 가는 은행, 내가 가는 뭐 학교, 시장, 뭐 마트 이런 모든 곳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만들어지고 나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시민으로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협동조합은 왜 이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다 그만한데 왜 이렇게 개수만 늘리느냐라는 얘기도 하세요. 근데 상인 조직과 기술자 조직을 합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조직되어야 될까 이 문제에 한 발 앞서게 하는 수단으로 저는 이제 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든 나의 부캐는 그리고 나의 플러스 알파의 작은 수익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기후행동, 탄소중립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기후행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또 하나의 부캐릭터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탄소중립 활동에서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어떤 수익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벌여야 되는 경제 활동에 또 작은 부수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날까지 성대골에서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부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의 사회적 정체성이 내가 속한 가족에서 시작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점차 성장하고 분화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단위 마련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계속해서 설립을 해 나가고 그 조합들이 또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두 분을 모시고 조합원 교육을 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드는데 나중에 혹시 저희가 자리 마련하면 희망하시는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영 이사장님. 예, 다음에 양흥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후 문제와 사회적 경제의 연결점에 대해 사회적 경제 영역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직접적인 지원 제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어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그 지원받는 그런 이제 일반적 그 지원 프로그램들 저희도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직접 도움되거나 활용할 만한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직접 지원받는 프로그램들 외에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10분 있는데 20대부터 지금 70대까지 직원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마을 텃밭을 운영을 하는데 마을 텃밭에 텃밭 관리사는 70대 그 마을 분을 공공 일자리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년들 텃밭을 관리하고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아주 편하게 즐겁게 농사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 경험 많은 마을 지역 주민이 사실 고용돼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텃밭 유지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용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 통해서 뭐 청년분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쪽 일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세대나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저희 인력 배치들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받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저희 그 운영이나 사업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대전시 또 기초 지자체인 대덕구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 한 개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그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는 공무원들은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은 개별 프로젝트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개별 프로젝트에 여기 지원 프로그램, 여기 예산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리고 저희 또 자체 예산이나 펀딩까지 해서 한 개 사업을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를 연결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프로듀싱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방식이고 열악한 그 환경에서 뭐 많은 이제 조건과 자원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없지만 또 찾아보면은 저희한테 적합하거나 충분히 활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아마 다 똑같지만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지금 저희 그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명의 이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성장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또 저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실까요? 뭐 행정의 경직성과 정책에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은 뭐 정말 해도 정말 털어놓을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믹싱하고 잘 네트워킹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경직성이나 이런 것들로 좀 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보면 또 무엇인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후원 정책은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사회생태 지역 지구적인 렌즈로 우리 지역을 살피고 지속가능한 번영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만든 시리즈 포럼입니다. 각 포럼이 하나하나 프리즘이 돼서 스펙트럼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이번 5월에는 기후시민과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결합을 주제로 오늘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어떠셨을까? 한 분 한 분의 소감을 너무너무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언젠가 그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도 생겼고 앞으로 어떤 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또 다른 과제도 즐거운 마음으로 안고 가기 때문입니다. 향후 4회차에는 새로운 여가, 생태적, 포용적, 지역, 산림,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에 논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시간도 모두 함께 하셔서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시간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포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모든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